이번 시간에는 높임법 살펴봅니다. 우선 그 용어부터 넓게 높임의 표현. 그래 담을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말들이 그 좀 좁은 영역에만 국한해 제한적으로 쓰이는 그런 뜻이 있고 조금 더 넓은 뜻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좁은 영역을 나타내는 게 본래의 뜻인데 이것이 대표성을 띠다 보면 그 인근의 전체적인 영역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높임법이라는 말을 광의의 뜻으로 넓은 의미의 뜻으로 이렇게 쓸 때 이 높임의 표현 이런 정도의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두 개 영역을 나눈다면은 여기는 문법적인 높임의 표현이 있고요. 문법적인 높임 그리고 어휘적인 높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좀 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따진다면은 왼쪽의 경우를 높임법이라 부르는 것이고 오른쪽의 경우는 높임말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건데 높임법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만 쓰이지 않고 이 높임말까지를 포괄해서 전체를 다 망라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재료면에서 문법적인 높임이 있고 어휘적인 높임이 있다는 것 생각해 두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이게 높임법인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그 필수 이론, 핵심 이론 부분에 높이는 대상, 높임의 방법 1, 2, 3 그래서 높임의 대상,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라는 것들이 있고 주어 자리 또는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 그리고 청자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 이런 영역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시를 사용하고 무엇이다 들이다 이런 어휘 굳어진 말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고 합쇼 뭐 해요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뒤에서도 보겠지만 합쇼 이런 표현들은 예스러운 예전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의에 맞게 이거는 하십시오라고 바꿔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최근 기출문제에도 이렇게 용어를 다룬 그런 문제 뒤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기출문제 인용 지문에 이렇게 사용된 바 있고 하지만 역시 학교 문법에 초점을 두어 용어를 통일하는 것들이 좋겠고 또 요즘 쓰는 말에 가깝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공부하기도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좀 다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박스 안의 것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야기 개념을 보세요. 문장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야기. 그 이야기라고 할 때는 이 문장을 포함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문장을 매개로 해서 소통을 하는 화자와 청자. 이 화자, 청자가 만나는 시간, 공간. 여기까지를 모두 포괄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에 문법의 주된 대상은 문장을 대상으로 문법을 주로 다루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화자도 고려하고 청자도 고려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대화의 배경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까지. 왜냐하면 똑같은 문장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 말로 아무리 좋은 얘기도 누가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칭찬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배경에 두고 그 말을 썼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해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화자, 청자, 시간, 공간까지를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중심에 놓는 것이 요즘 추세죠.
추세라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정착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문장을 놓고 부분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들이셨습니다. 물론 실제 말은 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축약해서 쓰겠지만 부분의 요소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풀어서 들이시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서술어 자리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여기 들이다란 말이 쓰였는데 재료면에서는 어휘적인 높임법이죠. 들이다라고 굳어진 낱말을 사용했으니까. 그럼 이 들이다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객체 높임. 어휘적인 높임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 말이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할아버지를 높이기 때문이죠. 자, 아버지가 용돈을 주는 주체예요. 용돈을 줍니다. 그럼 용돈을 주는 이 동작은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용돈을 주는 동작이 미치는 대상, 서술어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객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다라고 했을 때 드리는 대상, 받아야 될 사람이 있죠. 할아버지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객체라고 하는 것이고 드리는 주체,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 뒤에 깨서를 붙여서 주체도 높여줬고 할아버지 뒤에 깨를 붙여서 객체도 높였고 그리고 드리다라는 소수로를 통해 객체 높임이 다시 한번 표현됩니다.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또 한번 표시되고요. 그럼 맨 끝에 습니다는 뭘까? 습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대화의 장면에 있는 내가 이 문장을 말할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다라고 고저질할 때 고저질하는 대상 바로 상대방, 형.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나 형한테는 용돈 안 주고 할아버지한테만 드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니다는 바로 말 듣는 이, 형을 높이는 표현인데 이 말 듣는 이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상대방,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높임이죠. 근데 드리다처럼 굳어진 낱말, 어휘를 쓴 게 아니라 시, 비읍니다. 이런 것들은 선어말어미라는 문법 요소죠. 그러니까 문법 요소를 통해 높임을 표현했으니까 높임법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높임말, 어휘적인 높임이고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주체 높임, 그리고 여기는 상대 높임. 한 문장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주체,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것, 서술어의 동사가 쓰였다고 한다면 그 동작의 주체, 이걸 주체라고 한다. 그럼 객체는 뭐냐?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동작의 대상, 서술에 어떤 작용이 미치면 작용이 미쳐지는 그 대상을 객체라고 부른다. 서술어의 대상이에요. 그와 구별해서 상대, 서술어의 대상이 아니라 문장을 전해 듣는 상대방, 이것을 상대라고 한다. 그래서 객체 높임은 어휘적 높임으로, 주체 높임은 어휘적 높임도 있고, 뭐 계시다 이런 말처럼 어휘적 높임도 있고, 시와 같이 선어말 어미로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상대 높임, 상대방, 말 듣는 청자를 높이는 방법은 어말어미를 통해서 높인다. 이렇게 주체, 객체, 상대를 정리한 다음 바꿔봐야죠. 이문이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내가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형이 말할 때, 아버지가 말할 때, 어머니가 말할 때, 할아버지가 말할 때 상황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 듣는 이를 바꿔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되게 이제 생략하고 말하는 주체는 생략하고 상대방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경우에는 뭐예요? 형님 이렇게 부르는 말로 출발하면 되겠죠. 형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리셨습니다. 근데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막내 동생아, 그럼 막내 동생아라고 하면은 말 듣는 이가 바뀌겠죠? 말 듣는 이가 바뀌면 화살표 따라서 어디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어말어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니까 높임의 표현 쓸 필요가 없겠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리시었습니다.
습니다를 다로 들이쉬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 막내 동생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 말 듣는 이가 할아버지라고 바뀐다면은 아버지께서 뭐 형에게 대상을 바꿔보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서 형에게, 아버지께서 해서 깨서를 붙일까 말까? 할아버지가 말 듣는 인데 앞전법 써야 되겠죠. 더 높은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높일 수 없으므로 아버지가 깨서를 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고, 형에게 용돈을, 그러면은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니라 형이니까 객체도 높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될까? 드리다를 주다로 바꿔줘야 되겠고, 주체인 아버지도 높일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시를 뺄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입법에 자녀 교육이라는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를 넣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건 탄력적으로.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 듣는 이니까 줄 따라가서 어마로미는 높임의 표시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럼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문장으로 바꾼다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형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용돈을 줬습니다. 시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객체 높임의 어휘, 높임의 표현의 단어를 쓰면 안 되겠고요. 비읍니다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니까 써야 되겠고요. 시는 탄력적이고, 그러나 깨서는 넣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어떤 경우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가라는 상황들을 바꿔가면서 그랬을 때 주체가 바뀌는지 객체가 바뀌는지 아니면 이야기의 상대가 바뀌는지에 따라서 이 화살표 방향 따라가 해당된 부분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체, 객체, 상대의 높임의 표현은 이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정리, 개념 정리도 명확하게 딱 떨어지고요. 그리고 예문을 바꿔서 보면서 밑에다 포스트잇 하나 붙여가지고 다양한 예문을 연습해 보는 거죠. 그러면 능숙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하십시오. 자, 다시 그 기본적인 자료들하고 이번에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높임의 등급. 이걸 어려운 옛날식 문법용어로 이야기하면 대우의 등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써보고 그냥 지웁니다. 대우의 등분. 상대방을 대우하는데 등급이 있다는 거죠. 클래스를 나누는 개념입니다. 거기에 크게 나누어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눕니다. 격식체는 좀 더 공적인 자리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의 등분이 명확히 나뉠 필요가 있고요. 비격식체라는 거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좋을,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 자리, 사적 상황에서의 표현, 거기는 두루두루 높이는 것과 두루두루 낮추는, 높임과 낮춤 정도로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높임도 2단계, 낮춤도 2단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예사 높임, 아주 높임.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하십시오를 제목격으로 하십시오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프린트에 거기 합쇼체라고 나갔죠. 옛날식 용어고요. 요즘도 이 용어를 그냥 관습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또 특히 국회직 기출문제의 인용자료에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서 또 그렇게 사용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요. 하십시오체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루 높이는 정도를, 예사 높임의 정도를 하오, 그렇게 하오, 하십시오, 더 높이는 표현입니다. 하게, 낮추면서도 상대방을 조금 그냥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랫사람인데도 예우를 조금 해주는 하게체가 있고, 뭐뭐 하게, 그것도 시를 넣어서 뭐뭐 하시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해라, 그냥 말 그대로 반말이죠. 헤라체 같은 경우는 요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한다. 요를 붙이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두루 높임의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인데, 높임의 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사 빼고 말이 되는 그런 정도인가.
붙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높일 수 있는 대상인가, 이에 따라서 요를 붙여보고 빼고로 어느 정도 구별 가능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이고요. 예사 낮춤의 하계로 뭐뭐 하게, 뭐뭐 하세, 뭐뭐 이네, 뭐뭐 하네, 이런 것들은 쉬운 대표적인 기본 예문들입니다. 근데 는가 구먼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할 만한 거리, 이런 정도로 표시해 주는 게 좋겠고요. 일산화 높임으로 뭐뭐하오, 뭐뭐하소 기본이죠. 그런데 뭐뭐 합시다, 비읍시다의 꼴이나 뭐뭐 하는구려, 그런 형태는 좀 특이한 그런 그 형식이기 때문에 암기해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암기거리를 표시는 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표시만 하세요. 표시만. 그리고 이걸 진짜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내가 공부할 목표가 몇 점 선인가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최고 난도의 노인인 그런 정도가 됐을 때 다룰 만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가직 9급으로 얘기하면 95점에서 100점 사이 정도의 이런 것들이 다뤄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이미 90점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이런 사람이라면 암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직 80점대에 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런 건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공부하는 걸 우선하고 안정적으로 90점대 넘어간다면 그때 관심에 둘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뭐 공부할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먼저 정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다뤄질 확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확률 낮은 곳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점수 끌어올리는 것이 더 우선된 일이다라는 것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다시 책자로 돌아가서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를 보시면은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 1번 예문 보면은요, 할아버지께서라고 했으니 이 께서는 바로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이고, 께서라는 조사를 사용했으니까 주체 높임법이죠. 자, 뒤에 병원에 다녀오셨다, 다녀오다 뒤에 시가 쓰였습니다. 이 시 역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죠. 아까 우리 그렸던 이 그림으로 가면 시가 이렇게 주체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여기 조사 부분하고 시하고 두 개를 체크해 볼 부분이었고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 선생님께서, 역시 께서 주체 높임의 조사.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1번처럼 시가 쓰였죠. 이건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뒤에 비읍니다가 붙었어요. 비읍니다는 화살표 방향 따라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죠. 다음 세 번째, 선생님하고 호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높임법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 호칭이에요. 호칭. 자, 왜냐면은 선생님께서 뭐뭐뭐 하셨다.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은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뭐뭐 하셨다라는 이 문장을 학생이 말한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동료 교사가 말한 것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동료 교사라면 너희 담임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학생 입장을 고려해서 너 오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동료 교사라면. 근데 학생이라면 반드시 시를 넣는 것만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높임법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둘 것이 호칭어라는 것. 이 호칭어가 화자와 청제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주기 때문에 답을 분명히 할 수 있죠. 자, 3번. 선생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 말, 이거는 틀린 거죠.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단어로서, 이거는 높임의 대상,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한 문장 속에 넣어서 예문을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시고,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문장 속에 말씀이란 단어를 2번 써봅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시고 라고 할 때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 쓴 겁니다. 그래서 높임말이 되는 거예요. 높임말. 근데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때는 나에 대해 쓴 거죠. 이때 말씀은 낮춤의 표현인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 말씀이 높임을 표시할 때가 있고 낮춤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 말, 이건 높임도 낮춤도 아닌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상대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낮춰 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보다는 말씀이라고 써야 옳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가면 믿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믿어 주다에 비읍시오가 쓰였어요. 비읍시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상대방, 이야기의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 말을 말씀으로 바꾸면서 말씀을 주체를 높이는 방법인가, 객체를 높이는 방법인가, 상대를 높이는 방법인가. 이 문장의 상황에서는 이야기하는 건 나고, 그리고 믿어주다 주체는 선생님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이 쓰일 수 있겠다. 그런데 믿어주는 대상은 나니까 객체 높임은 쓰일 필요가 없겠고, 또 말 듣는 이가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이 선생님이니까 상대 높임은 쓰일 필요가 있겠죠.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번,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라고 할 때 할머니께서 주체, 그래서 들다 플러스 she,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니은다를 쓴 것으로 보아 말 듣는 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드리다, 굳어진 말에서 객체 높임. 6번째,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선생님께서 주체, 부모님께 객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다의 she. 그러면은 she는 주체 높임이죠. 그래서 부모님 뒤에 께, 이걸 통해서 객체 높임이 쓰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맨 끝에 she를 통해서 주체 높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맨 밑에 그 답지 부분에서는 특히 좀 챙겨줄 것은 2번 문제,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정답이 기억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대 높임, 비읍니다도 쓰였다는 점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디귿이 추가돼야 한다. 추가, 그거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동그라미 2번은 주체 높임만이 아니라 상대 높임도 쓰인 문장이다. 자, 실전 문제로 마무리해 봅시다. 실전 문제. 자, 높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높이고 있는 인물이 뭐냐? 기억. 할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주어 자리에 할아버지가 등장했죠. 그래서 맨 끝에 밑줄 친 부분, 도우시다, 돕다라는 서술어 자리에 시가 쓰였죠. 시. 그래서 시는 아예 선어말어미라고만 하지 말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중에 시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그래서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럼 기억만으로도 할아버지 딱 골라지면 1, 2번 탈락, 3, 4번으로 압축이 되고요. 3, 4번으로 압축이 된 상태에서 니은이 갈라지네요. 그래서 니은, 형님이 선생님을 모시다라는 것은 어휘적 높임이죠. 그랬을 때 모시는 주체, 형님이 모시는 것이고 모시는 대상,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 모시다라는 말은 높임의 표현인데 형님에 대해서 썼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썼어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모신다는 표현을 쓴 거죠. 따라서 객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니은에서 선생님으로 정하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답이 디귿과 무관하게 4번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을 잠정적인 답으로 놓고 디귿 자리에 할머니가 맞나 검증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밑줄 친 부분의 높임 표현 중에서 그 용법이 다른, 맞거나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묻는 문제예요. 1번, 명절을 맞아 선생님을 찾아뵙다. 높임 말, 어휘적 높임이 쓰였죠. 자, 그러니까 찾다라는 말의 주체는 나쯤 되겠죠. 내가
그럼 찾아뵙다 라면은 이 소수로의 뵙는 그냥 평어로 바꿔서 보는 거죠. 보는 건 보는 대상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보는 대상은 선생님이더라. 따라서 이때 뵙다라는 건 보는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쓴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객체. 이 이야기의 상대방도 아니죠. 만약에 상대방을 높인다면은 배웠습니다. 어마로미가 높여졌겠죠. 1번은 객체였습니다. 2번, 그저께는 할아버지께서 댁에 계셨다. 할아버지께서 댁에 계시다. 문장의 주체가 할아버지. 예선말로 있다. 할아버지가 집에 있다. 바로 그 소수로 자리에 계시다라는 높임말로 바뀌었는데 이때 높임말은 높임말 어휘적 높임이란 점에서 다른 선택지와 공통된 면이 있지만 이 화살표 방향이 다르죠. 있다, 계시다. 그거는 주체를 높이는 거죠. 할아버지 자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객체, 2번이 주체 이렇게 뚜렷이 갈렸어요. 방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3, 4번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를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나는 이란 주어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들이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겠죠. 객체 높임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1, 3번 객체, 2번이 주체니까 2번이 다르겠다라고 잠정적으로 표시한 뒤에 4번을 또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객체 높임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서 1번에 들이다. 이제는 객체 높임말로 쓰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암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들이다, 들이다. 주다의 높임이죠. 3번에 모시다, 4번에 뵙다. 상대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이거는 답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국회지 9급이라는 점을 주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직의 커트라인이 얼마나 될까요? 국회직의 전체 커트라인. 근데 그 커트라인 안에서 국어의 커트라인만 따로 떼면 어떨까요? 국가직 9급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낮아집니다. 얼마 전에 나온 자료에 입각하면은 예를 들어 80점 이게 채 안 되는 그런 점수가 나온 적도 있는데 그게 합격자들의 커트라인이 아니라 평균 점수인 합격자의 평균. 그럼 커트라인은 훨씬 낮은 80점도 못 맞은 사람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8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치더라도 그 위에 틀려도 좋을 문제가 4개, 5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이런 문제는 아주 난이도 높은 구석진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만 합격권에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의 질을 먼저 평가하고 내가 공부할 범위에 이걸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를 먼저 정하는 게 필요해요. 뭔가 나왔다고 해서 기출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공부하는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하더라도 나중에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점수대가 됐을 때 그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문도 별로 이렇게 좋은 지문이 아닌 걸 끌어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밑줄친 기역에서 미음까지가 있는데 미음 뒤에 보면 합쇼체라는 말이 나오죠. 대단히 오래된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쇼체. 지금은 하십쇼체라고 바뀐 지가 벌써 수십 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10수년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우리 칠판에서 왼쪽에 격식체 4등급, 오른쪽에 비격식체 2등급 했는데 여기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별도 없이 짬뽕에서 6개 등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좋은 지문이 아닌 것이죠. 문제를 위해서 끌어들인 그런 정도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끝내야 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문은 아닌 거죠. 자, 거기서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는 1, 2, 3번 답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4, 5번 반갑구려에서 구려가 쓰인 부분과 5번에 가시지요라고 할 때 시지요. 여기 앞에 아저씨라는 호칭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하십시오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옛날식 용어로 합시오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예문에 쓰인 것으로 확인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왜냐하면 구속진 예가 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 학습 범위를 벗어난 걸 내용으로 삼은 그런 내용으로 1, 2, 3번은 쉽게 구별 가능한 영역이지만 4, 5번 정도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이런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때 해결 방법은 바로 어려운 지문인 만큼 4번에는 김형이라는 호칭어가 사용되고 있고 5번에는 아저씨라고 쓰이고 있죠. 이 차이로부터 뒤에 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라 라는 질문이 아니죠. 맞는 것을 고르고 틀린 것을 고르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밑줄친 부분에 예가 적당한가를, 짝짓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묻고 있어요. 따라서 예문 자체는 오류가 없다. 예문 자체는 오류가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들어가야죠. 그러면 김형 아저씨라는 호칭어를 통해서 짐작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어미를 암기하지 않는 이런 선에서 호칭어로 그 상황을 구별하는 정도로 보면 이 문제 난이도는 뚝 떨어져요. 근데 그 예문 어미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매달렸을 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기본 원리에 충실한 것이 진정한 학습이 아닐까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암기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90점대 이상 위치에서 공부할 대상으로 표시하고 일단 미뤄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해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어느 이절에 어긋난에서 기억에 기다리실게요. 뭐뭐 하실게요 이런 표현들 많이 쓰이죠. 그런 만큼 또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문으로 써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누우실게요 이런 식의 예문들로 출제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확인된 바 있죠. 니은의 앞전법에 관련된 것으로 사장님, 김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괄호 평사원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주의할 점이 군대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이런 정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에서는 좀 앞존법이, 앞이라는 건 누른다는 뜻이에요. 존이라는 건 띄운다는 뜻이죠. 앞존법. 그래서 제2인자를 낮춰서 제1인자를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2인자를 낮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앞존법인데 여기 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고 했었죠. 근데 같은 동료 교사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뭐가 돼? 학교는 일반 직장 생활과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평교사들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을 직접 호칭할 때는 다르겠지만 제3자와 말할 때 언급하여 일컫는 지칭으로 쓸 때 이때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A 교사가 인근의 다른 학교 교사 B와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서 자기네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언급하여 말한다 라고 할 때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라고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관리자분들 이런 식으로. 그럴 정도로 교사 사이에서는 하나의 직장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평교사의 관계 어떨까요? 사회생활에서는 동등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앞전법을 쓰지 않는다. 서로 상호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장 선생님이 방송에다 대고 교무실에 있는 3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 교장실로 좀 와라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오십시오라고 하겠죠. 서로 예우하고 서로 높이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는 그래요. 직장 생활은 그게 기본입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서 압정법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누구를 높이고 누가 누구를 덜 높이는가. 사장님이라고 호칭했으니까 김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김 과장님 이 님자를 붙이는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께서 이건 좀 과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삼각형 좀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게 현실적인 말하기가 됩니다. 뭐 햄버거 세트는 7,000원이세요. 이다에 시를 붙였는데 주어가 햄버거 세트가 주어니까 사물을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무시하고. 리을 같은 경우는 아버님 영수 씨 마트에 갔어요 라고 했는데 영수 뒤에 시를 붙이는 것도 문제고요. 마트에 갔어요 라고 할 때 아무리 가정에서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경우에 며느리와 시아버지 간의 대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좀 아주 높임의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점 두 군데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시와 그리고 갔어요 할 때 이건 예사 두루 높임이죠. 그 정도. 자, 그래서 명확하게 틀린 것들에서 니은 정도가 한 번 더 짚어볼 만한 압정법이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 그러나 위계는 분명하지만 사회, 직장 생활의 기본은 압정법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을 덧붙여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높임법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휘적인 부분과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문장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단위로 한다는 점,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점, 화자와 청자를 고려해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할 대상이 호칭어라는 점 등등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락 찍겠습니다.